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 칭화 유니그룹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월 기준 부채가 무려 1조 2,400억 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커왔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벌어지는 기술 격차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중앙기업이니까 부채를 떨고 간판만 바꾸거나 막대한 우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자생력 없이 지원만 가지고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 상대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생존의 법칙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겠죠? 7월 12일 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잠시 후 10분 경제에서는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 이후에 별점 테러하는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값이 꼭지점이다.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한 주간의 주식 전망해보죠. 미래에셋증권의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눈높이 공부방, 영호남 지방에 장마 피해 입으신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풍수의 보험 그리고 화재 보험의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져봅시다. 이제는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정치 담론으로 넘어간 이슈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이 보다 합리적인지 한번 따져보죠. 그럼 먼저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니까 또 이번에는 죄다 올랐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네, 미국 증시 금요일 날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대체 직전 거래일의 급락세는 뭐였냐라는 좀 허탈감이 좀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요인을 좀 짚어보면은 그 전 거래일에 델타 변이 전 세계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이번 주부터 미국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됨에 따라 금융주나 또 컨택트주들, 그전 거래일에 상대적으로 급락세가 심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에 나서면서 미국 3대 증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그 목요일에는 1.25%대 수준으로 확 내려왔었지만 금요일 날에 역시나 미국의 성장 전망 둔화 또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됨에 따라 미국 금리도 1.3%대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시장에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더 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금요일에 연준에서는 반기 경제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파월 의장이 이번 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경기 상황을 진단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번 주에 델타 변이 이 이슈보다는 실적과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인플레이션과 연장선 상에서 이번에 연준이 공개한 반기 보고서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미국 내 백신 접종 속도 확대로 경제 재개방과 또 전반적인 경제 회복세가 빨라졌다고 평가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진단을 했고요. 또한 원자재 부족 그리고 구인난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이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좀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시에는 향후에 저희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인플레이션,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 가능성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파월 의장도 지금 수요일 날에 바로 증언할 텐데 화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 결과가 본인이 어떻게 해석할지 이 여부도 저희 시장 참여자들이 저는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할 이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증시에서는 그 온라인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 플랫폼입니다. 마켓컬리가 원래 미국에 상장하겠다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해서 해외 주관사까지 3군데 선정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국내 증시 상장으로 마음을 돌린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 상장을 포기한 배경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업 가치 수준 자체가 미국에 상장하기에는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켓컬리가 투자 유치를 받았었는데 이때 인정받은 마켓컬리의 기업 가치는 2.5조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미국 상장에 추진해서 성공을 했던 쿠팡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 전부터 수십조 원대 기업 가치를 받았고 또 상장 당시에는 100조 원대까지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네. 또한 미국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야놀자도 현재 10조 원대 기업 가치를 받고 있는데 반해 마켓컬리의 기업 가치 2.5조는 미국 상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이미 한국거래소 측에서는 매출액 등 수익성 측면에서 상장 규정을 완화하고 있고 또한 마켓컬리가 해외보다는 역시 아무래도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같은 국내 상장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결코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벽 배송하는 업체 1, 2위 기업들이 내년 초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마켓컬리하고 오아시스가 1, 2위 경쟁을 할 거다. 아마 상장을 하면서 흥행 경쟁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증시 활력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미국 증시 전거래 반등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도 그 코로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본격적인 4단계에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미 그러한 요인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반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지금 플러스 0.6에서 7%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3,240선을 그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이나 종목 단으로 봐도 금요일에 좀 금융주들이랑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도했었는데 네. 이쪽 업종들 위주로 일종의 저점,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 내내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하루에 무려 2분씩 선정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고요. 경제 공부 깊이 있게 재미있게 하실 수 있도록 경제 서적 하루에 한 분씩 선정해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당첨자 방송 끝날 때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2065인가? 그 국번은 뭐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는데요. 전화가 와서 어떤 라디오 좋아하세요?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알고 계시죠?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데이브 초이님 오늘 출첵 1등 하셨습니다. 허클베리님 지난주 금요일에 1등 하셨는데 제가 출첵을 해드렸던가요? 안 해드렸던가요? 크로드518님 3등이세요? 2614님 경제발전소 출첵합니다. 1등이길 제발요. 분발하세요. 내일 또 오세요. 자,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는 10월까지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디지털 세금의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별점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고요. 현재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 투자에 신중해라. 이런 정부 입장이 다시 나왔네요. 자세한 내용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불거졌던 별점 테러 논란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악플 아니면 나쁜 별점을 주는 고객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만든다고요?
네, 방통위가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배달 앱이나 숙박 앱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인데 이 악의적인 게시물이 올라와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법을 바꿔서 이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 게시물의 유통을 막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건데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과장이 심하거나 기만성이 명백하고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내용이나 절차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이와 별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이 입법이 추진 중인데 이 방통위는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한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등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는 마땅히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본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악의적인 리뷰나 별점 테러를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합리적인 판단 기준 또 피해 구제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사실 그 리뷰나 별점이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방통위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양쪽 입장을 반영해서 이 플랫폼 서비스 리뷰 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방통위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이 행정과 사법 또 민간의 영역을 아우르는 상담이나 자문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 방통위가 소관을 가리지 않고 접수해서 직접 대응하거나 다른 기관에 신속하게 연결해주겠다는 건데요. 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피해 사례에는 AI 챗봇 상담을 제공하고 또 축적된 사례를 책으로 펴내거나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등등의 계획도 같이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디지털세 얘기 좀 해볼까요?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만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작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회의가 열렸는데 디지털세 어디에다 매기자는 거죠? 네, 이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 서버가 있는 본국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윤을 내고 있는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건데요. 이 최근에 그 G20 그 재무장관들의 논의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도입한다는 내용 등등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른바 디지털 공룡들이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또 국가마다 기업을 유치하겠다면서 세금을 깎아주던 경쟁도 이제는 그만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합의가 이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 조세 원칙의 대변화이고 또 최저한세율 설정을 통해서 국가 간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이 세부 방안은 오는 10월 달까지 논의하기로 했고 시행 이후에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분쟁 해결 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디지털세가 도입이 되면 우리가 그 사업장이 특별히 없는 회사들에게 마땅히 세금을 걷는다. 이 점은 또 반갑기는 한데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도 다른 나라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디지털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디지털세와 관련해서 주요 국가들은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권 배분 비율을 20에서 30% 사이에서 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홍 부총리는 20%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회의에서 여러 번 피력했습니다. 이
이 G20 국가들이 이런 자국의 패를 아직 본격적으로 꺼내들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이 선제적으로 최저치를 주장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해외에 세금을 더 내야 하고요. 또 반대로 구글이나 애플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더 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분이 증가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글로벌 100대 기업을 보유한 나라라면 이 비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입니다.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디지털세 부과안은 10월달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봐서 내후년쯤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네, 영국 재무장관이 이번 합의를 두고 조세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던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집값 조정이 곧 온다. 지금 사면 2, 3년 뒤에 어려울 수 있다. 이 장관의 경고가 나왔네요. 네,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한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현재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면서 주택 투자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결국은 회수가 될 텐데 그러면 주택 시장에 조정이 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2, 3년 뒤에 매도할 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서울 노원구의 태릉 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의 의견이 좀 달랐었는데요. 네. 이 서울시는 녹지 공간 확보를 이유로 1만 가구를 모두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 왔습니다. 이 노 장관은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를 맞춘다는 전제하에 대체 부지 확보 등의 대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서울 등등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주도 개발 사업만 고집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 민간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같이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한 주간의 국내외 증시 이슈 알아보죠. 미래에셋증권의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지난주 우리 증시를 보면 힘을 못 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신규 확진자가 늘어서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질 거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였나요? 네, 전반적으로 한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1,300명을 넘는 등 급증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팬데믹 사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매물이 추려지면서 약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주 후반 주목할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보다도 경기 회복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이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알려져 있던 사실들이었고요. 네. 물론 이제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이지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은 조정폭은 제한되었고요. 이를 빌미로 해서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좀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미국 증시를 보면 참 헷갈렸던 게 목요일 날은 떨어지는 듯 하더니 금요일 날은 또 반짝 올랐단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가 떨어졌다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갔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강세를 보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쟁 확대 및 독점 금지, 그다음에 약가 인하 등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겠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 뉴욕대 이제 스턴 경영대학원의 이제 토마스 필리폰 금융학 교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보면 독점 금지와 관련된 논문들을 정말 많이 냈었어요. 근데 그 독점 금지와 관련된 논문 등에 보면 경쟁이 혁신을 이끈다. 경쟁하면 더 좋은 것들을 내놓으려고 막 많은 기업들이 하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더 커지고 빈부격차가 축소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논문들이 결국은 민주당 정책의 토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미국이 다시 엄격한 반독점 정책을 채택을 하게 되면 GDP와 노동자 혜택은 더 급증하겠지만 기업 이익은 일부 감소한다. 네, 분배 정책 등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경쟁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보면 독점금지 조치의 강화, 그다음에 약가 및 의료기기 가격 인하, 그다음에 노동자의 임금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대체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좀 이끌면서 금융주들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기 회복 속도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번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나가서 경기 진단에 대한 입장도 밝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가 좀 있는데 이를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연준이 발표한 통화정책 보고서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것도 미국 증시 상승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상반기 동안에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재개방이 이어졌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네. 더욱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 있는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 등이 경기 회복에 정말 좋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을 한 거죠. 거기다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도 공급망 병목 현상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 압력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위험도를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러한 우려는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우려한 것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또 상승을 했고, 네. 방금 전에 고용과 관련해서도 백신 접종 확대 등이 개선되고 있고, 최근 몇 개월 동안 노동자의 부족으로 일자리 결혼이나 임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을 했었던 이 통화정책 보고서 내용 등 보면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더 높아지면서 국채금리가 강세로 좀 보였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표명을 하니까 지난주 주 후반에 글로벌 경기가 나빠질 거야라고 하면서 빠졌던 것들이 다 뒤돌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채금리가 오르면 증시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한동안 전해드렸었는데 요 국채금리가 올랐는데도 금융주가 오르고 괜찮아요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국채금리가 좀 떨어졌잖아요. 본부장님.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하락한 데에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까요? 네,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던 요인이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나빠져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네. 기관 투자가들이 다 채권 쪽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금리는 빠지고. 근데 이제 그런 우려를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그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또 완화시켜 버리면서 네.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일 뿐이지 경기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자신감을 또 표명을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다시 올라가고 참 같은 내용 다른 방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런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요새 헷갈리는데 연준 의장도 그렇고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는 그 언어의 귀재들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경기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그러니까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시장은 이거 지난달보다 다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지난달보다 좀 낮고, 그러니까 인플레도 안정돼 있지. 경제 지표 실물도 좋아지지 나쁠 게 없는 한 주죠. 거기다가 또 하나 JP 모건을 비롯해서 미국의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는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현재 시장은 그 금융 섹터들의 실적이 작년 대비 100%, 1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얼마나 달려갈지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망고세븐님 거의 매일 듣는데 출첵은 처음 합니다. 지루하지 않게 귀에 쏙쏙 경쾌한 진행 좋아요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밥 도둑님 체크 아웃. 네, 오늘 체크하셨어요. 3412님 경제뉴스 딱딱할 줄 알았는데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본부에서 넘어오셨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아유 잘하셨어요.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필수 경제 용어를 깊고 넓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눈높이 공부방. 우리가 살다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피해를 봤을 때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인데 그 중에서는 오늘 폭우,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이걸 알려드리는 풍수의 보험 관련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세한 내용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풍수해 보험. 일단 알겠어요. 바람풍해, 네. 물수해, 네. 해를 입었다 할 때 해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해로울 해자. 풍수로 해를 입었을 때 드는 보험이다. 이건 알겠는데 최근에 집중호우 때문에 영호남 지방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풍수해 보험 가입하셨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풍수의 상황,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부터 살펴보자면요. 일단 나라에서 해주는 재난지원금 제도라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가 이제 익숙해졌는데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재난을 입게 되면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이걸 도와주는 건데 네. 주택이 망가졌다라고 한다면 소유자에게는 이 80제곱미터 기준에서 한 100만 원에서 1,600만 원. 이거는 이제 파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세입자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반년 동안의 임대료 그리고 보증금 이런 것들을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나 세입자 같은 경우는 침수 집이 물에 잠겼다 그럼 못 쓰니까 2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데 이게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야 집이 망가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못 쓰게 되는데 너무 조그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권유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재난지원금 제도 외에 보험료를 조금 더 내드릴 테니까 풍수의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하세요라는 것을 좀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지원을 해주면 고맙긴 한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재기하기엔 좀 적은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 재난지원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풍수해 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하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풍수해 보험이라는 건 일단 아니 왜 보험사에 가서 가입을 하라 그래 돈 내고 그런데 그거를 나라에서 보험료를 대부분을 지원을 해줘요. 이게 행정안전부가 관장을 하고 운영은 민영보험사에서 합니다. 네. 정책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어떤 것들을 보장을 해주냐 풍수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9개.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화재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들을 보호를 해주는 건데 풍수해 보험 같은 거를 가입하면은 일단 주택화재보험에 풍수해 특약이 있다면 거기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풍수해 보험에서도 실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풍수해 보험입니다. 앞서서 정부에서 보험료를 좀 도와드린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네.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선뜻 가입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내야 돼요?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실 것 같은데 진짜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그 정부 지원율이 더 높아져가지고 작년보다 한 13%에서 30% 정도 보험료가 더 낮아졌거든요. 한 80제곱미터 정도의 단독주택을 기준했을 때 연간 보험료가 총 53,200원인데 여기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내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네. 1년에 16,000원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한 9,000원 넘게 줄어든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죠? 네, 괜찮네요. 네, 1년에 16,000원 네.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따로 어떻게 보험료 좀 지원해 주세요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민영보험사 이쪽에 풍수해 보험이라는 걸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부 지원금 빼고 내가 낼 금액만 계산돼가지고 그 부분만 내면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건 8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을 가정했을 때고 주택의 형태나 가입 대상 목적물에 따라서 보험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마다도 좀 지자체의 재원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수십 배씩 차이 나지는 않으니까요. 이거는 알아보시면 되고
사실 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비가 많이 온다거나 비가 오면 꼭 어디가 침수된다거나 하는 지역들은 보험료가 조금 비쌀 수 있다 정도는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뭐 올해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내년엔 안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위가 기본, 아까 연간 보험료 말씀을 드렸는데 2년, 3년도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험료도 더 할인을 해줍니다. 아, 한 번에 몰아서 내면? 그렇습니다. 뭐 1년 이상 장기 계약하면은 이 16.7% 정도 할인을 해주고요. 뭐 2년 차부터 12.5, 그러니까 아까 3년 차는 16.7%까지 최대 할인도 가능하니까 만약에 이거 괜찮네 싶어가지고 2년, 3년 계약하실 거라면은 3년 동안 계약을 하셔도 되고 일시납이 원칙이긴 하지만 분납도 일단은 가능해요.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다른 것에서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네. 풍수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라고 하는 가입 증권을 제출하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신용보증서 발급,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서 떼잖아요. 이 발급 수수료를 0.1%포인트 우대를 해주고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에도 최대 2점 가점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종 지원책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나라에서 지원받는 거는 풍수해보험 단독으로 했을 때 얘기고 우리가 주택화재보험이라는 걸 가입할 때 특약으로 풍수해 특약이라는 걸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지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 네. 내가 개인적으로 주택화재 보험을 들고 거기에 여기에 특약으로 풍수의 특약을 넣을 경우에는 정부 그거는 지원이 들어가지 않는다. 맞습니다. 단독 보험으로 들어갈 때 지원이 되고 연간 보험료가 올해 80제곱미터 기준으로 16,000원? 네, 16,000. 연간이죠. 예, 연간. 월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딱 들어보시고 우리 지역은 지대가 좀 낮아요. 네.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하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것 같은데 네. 보험 가입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그 전에 지금 아마 솔깃하셔가지고 지금 이번에 침수 피해라든가 어떤 이 폭우 피해 혹은 앞으로 비가 내릴 것 같다라는 이런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지금 미리 가입을 해둘까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그 다음에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하거나 뭐 주요 호우 경보가 발령됐다거나 이렇게 주요 일기예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이게 마치 저거랑 비슷하군요. 질병이 있는 경우에 그렇죠.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와 비슷한 네, 상황이군요. 이거는 사실은 자연재해는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일기예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태풍이 올라온다거나 뭐 장마가 시작됩니다 정도의 예보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보가 특별한 게 떠 있을 경우에는 그게 끝날 때까지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집,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도 다 가능하고 이 집 주인이냐 아니면 세입자냐 상관없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말고도 온실, 뭐 지역에서 어떤 걸 재배하시는 분들 이런 온실 같은 것도 가입이 가능하고 뭐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라든가 뭐 공장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 경우에는 네. 그 단지 안에 각종 시설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관리비 모아다가 보험 가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 공동시설도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는 뭐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기계실, 전기실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거기에 이제 침수 피해 발생하면은 결국은 이게 주민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상 금액은 이제 보험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를 입었을 때 정액으로 해주냐, 뭐 예를 들어서 소파, 중파, 완파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줬을 때는 예를 들어 소파는 한 1,800만 원 정도, 반파는 3,600, 그리고 전소는 7,200 정도 보상을 해주는데 이렇게 정액으로 가입하냐, 아니면 실제 손해본 피해액만큼 보상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전손인 경우에는 최대 7,2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보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네. 정부에서 원래도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을 소액이지만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아까 집주인인데 만약에 집이 완전히 못 쓰게 됐다 하면 1,000만 원 약간 넘는 금액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풍수해보험금 내가 들었으니까 요거 보험금에다가 정부 지원을 합치면 대략 1억 원 정도 되겠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네. 이 계산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타깝지만 그게 중복으로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서요.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 이 복구지원제도 이런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비 지원액의 30에서 35% 이게 이제 주택이냐 뭐 온실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대 5천만 원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봤을 때는 내 돈을 조금 내더라도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보상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보상 금액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했을 때 네. 그냥 아무 보험사에나 전화해서 저 가입할래요 이러면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개 보험사만 지금 손해보험사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풍수해 보험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이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곳에 연결이 돼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관련 5개 손해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 요 5가지만 하거든요. 여기에 뭐 연락처가 나와 있거나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길 통하셔도 되고 지금 말씀드린 그 보험사에 직접 들어가 보셔가지고 상품을 찾으셔도 되고요. 혹은 각 구청에 이 재난관리부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우리 주민센터라고 하죠. 행정복지센터 이런 곳에 문의를 하셔도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네. 라면님 복숭아밭도 되나요? 4347님 저는 서울 사는데요. 김포에서 농사 지어요. 네. 농막도 보험 대상이 됩니까? 이런 것들 물어봐 주시네요. 농막이 무허가 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농막을 주택 주거 용도로 쓰시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 시설물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심사를 좀 받아보셔야 되고요. 복숭아밭이든 사과밭이든 아니면 뭐 딸기를 키우는 온실이든 그런 것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호남 지방에 야행성 폭우라고 해서 자는 동안에 막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 화면 보니까 돼지, 소 막 물에 떠 있던데 이렇게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동물에 대한 보험도 해당이 되는지 사실은 모르겠네요. 시설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의 보험이지 사실 그 축사나 이런 곳에서 동물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풍수해 보험들은 이런 시설물에 관련된 보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살랑살랑님 보험료가 저렴하고 좋네요. 저희 집은 산밑이라서 홍수보험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겠네요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폭우가 많이 내리고 나면 집안이 약해져서 산사태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미리 가입하시면 좋겠는데 아까 소장님이 태풍이 올 거예요. 폭우가 내릴 거예요. 한 다음에는 가입해도 보장을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이 일기예보나 이런 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특별한 뭐 예보가 없을 때, 그럴 때만 연락을 해가지고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서 연초에 들어둬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뭐 1년 단위니까 아니면 여름이 오기 전에 보통 우리가 이 호우가 집중되는 거는 여름에 장마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름 끝나고 나서 태풍 이런 게 올라올 때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봄이 끝나갈 때쯤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장마 안타깝긴 해요. 지금 장마가 와에 있는 상태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장마가 끝나고 나서 나는 태풍이라도 좀 대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이 첫 태풍 올라오기 전에 장마가 지금 소강 상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한번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0675님 그래요. 풍수해보험 새롭게 알게 돼서 놀랐는데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이 있는데 알수록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하셨거든요. 화재보험 저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살랑살랑님도 집 화재보험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하셨어요. 역시 많이 하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근데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화재보험 중에 특약 중에는 풍수해보험이라는 특약을 보험사마다 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특약하고는 이 보험하고는 이름만 같지 실제로 보상하는 내용이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 보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내용을 구성해가지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화재보험에서는 이 풍수해 특약이라고는 하지만 보장하는 범위라든가 뭐 금액이라든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오늘 설명드린 그 풍수해 보험의 개념과 내가 실제로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보장 범위야. 이 두 가지는 꼭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화재보험 가입할 때 특약이 들어 있는 거예요. 풍수해 보험으로.
근데 나는 이거 들어보니까 풍수해보험이 괜찮다. 네네. 이 혜택이 쏠쏠해서 풍수해보험 하나 더 할랜다. 네. 이건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실손보상이 아니라면 아까 우리가 이 나라에서 네. 이 돈을 지원을 해주는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풍수의 보험 중에는 정액보상 방식이 있고 실손보상 방식이 있고 실손 비례보상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네. 있는데 실손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과 그다음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풍수의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을 둘 다 동시에 적용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손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우리 피해액이 집에서 한 500만 원 발생을 했다 한다면 내가 가입한 풍수의 보험 그리고 내가 가입한 이제 화재보험에서의 풍수의 특약 그리고 나라에서 해주는 풍수의 보험에 이 실손 특약에서 비례 보상하거나 반반씩 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택하실 수가 있겠네요. 화재보험을 들었다, 풍수의 특약이 있다 하시면은 내가 풍수해보험을 따로 들 거면 정액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벌을 키웁니다. 양봉하고 아하. 있는데요. 양봉도 보험이 되나요? 8930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양봉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온실이라든가 그런 집기류는 소상공인, 상가, 공장, 건물 각종 이런 것들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양봉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이게 시설물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아까 동물은 안 손실이 된다. 발생해도 보상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양봉도 벌도 좀 어렵지 어려울 않을까 것 같긴 싶은데 한데 요거는 저희가 알아보고 다음 네. 시간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꼭 들어두시면 좋은 화재보험. 최근에 뭐 안타까운 화재 사고들 굉장히 많았는데 화재보험도 적은 보험료로 굉장히 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우 소장님이 이 화재보험은 꼭 가입해 두시는 게 좋겠다고 강추를 하셨거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화재보험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벌 보험 대상 되는지 네, 안 네. 되는지 우리 꿀벌 생명보험 가입 가능한지 꼭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 적용되는 날이죠.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 그리고 생활하는 문제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별하나 나무네그루님, 애들 학교랑 어린이집 좀 갈 수 있게 제발 방역수칙 잘 지키자고요. 워킹맘들은 웁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2877님, 우리 아이들 신나게 등교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께서는 버스에 손님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언제 손님들이 다시 오실지 모르겠네요 하셨고요. 화물차 기사분들 그리고 우리 통신원 이경님 운전하시면서 짬짬이 듣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늘도 딱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거 따져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 전경련이요.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원전 사용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요. 원전 관련해서는 이게 참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네. 과학적인 근거도 제각각이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점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그렇죠. 일단 우리의 현황부터 알아볼게요. 네. 대한민국이 탄소 배출량이 많다. 그래서 기후 악당이다.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제 화석 연료를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 수준이 낮은 국가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진국보다 석탄 발전 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주 낮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1인당 탄소 배출량도 아주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에너지 전환 지수라고 하는 것에 이제 선진 31개국 중에서 29위 거의 꼴등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전경련은 좀 전혀 다른 분석을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경련의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한국의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자체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비중을 뭐 높이기 위해서 뭐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이제 그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이제 지을 수 있는 곳에 다 짓게 되면 네. 최대 이제 설비 용량이 155기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뭐 최소 50% 이상은 이제 돼야 되고, 그러려면 저 설비 용량이 212기가와트까지 이제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설비로는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의 입장은 이 탄소 중립은 해야 된다. 예. 해야 되지만 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발전량을 충당할 수 없으니 없다, 그런 거죠. 원전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 설비가 부족해서 발전량이 부족하다라면 설비를 좀 더 지으면 되지 않나요? 네,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건데요. 한국은 이제 산지 지형이 많고, 그리고 인구 밀도도 높아서 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들은 이제 이 많은 부지들을 이제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뭐 여기저기 더 지어도 더 지을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대 짓는 그 용량이 이제 155기가와트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산간 지형이라서 우리가 이른바 그 허허 벌판이 많은, 네. 뭐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나대지가 많은 나라하고는 수평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더 지을 만큼 상황이 어려운 거는 사실인가요? 이게 뭐 발전소 그 부지가 있냐 없냐를 좀 따져서요. 따지기 전에 그 현재 잠재 이 발전량 자체가 좀 서로 다른 좀 근거를 갖고 계산법이 있는데, 다른 모양이네요. 네네네. 뭐 일례로 이제 그 한국에너지공단이 매년 이제 발행하는 신재생 에너지 백서를 보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우리나라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 그러니까 좀 이론적으로 평가한 그런 그 잠재량은 설비 용량 기준으로 5,025기가와트예요. 이 단위 자체가 이제 155. 앞자리가 다르네요. 네. 앞자리도 다르고 숫자도 달라집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활용 가능한 이제 그 에너지 양으로 평가되는 이제 시장 잠재량 기준으로 봐도 916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155기가와트에 비해서 최소 이제 6배 이상 크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이제 212기가와트 수준 거 보면은 4배 이상의 지금 잠재량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전경련은 왜 최대 발전 가능한 잠재량이 155기가와트밖에 안 된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그 에너지경제연구원, 그 전경련이 이제 출처로 들었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7년에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에 다 짓게 되면 얼마나 되나 이거를 이제 평가한 바가 있는데, 그때 이제 155기가와트라고 평가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 태양광 시설의 이제 효율도 좋아지고 가격도 이제 그 싸지면서 그 시장 잠재량으로 놓고 봐도 아까 말씀드린 그 백서 기준에서도 더 올라갔다고 이제 그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시설만 놓고 봐도 2050년 정도면 400기가와트 수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경련이 지금 근거로 삼아서 산출한 숫자는 옛날 거. 2017년을 기준으로 했다, 이 네네. 얘기군요. 그러면 그로부터 우리가 지금 4년이 4년이 지난 지났어요. 데다가 계속 짓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숫자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네. 뭐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경련도 숫자를 다루는 기관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소도 가지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숫자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점이 차이 나는 걸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네. 이런 결론을 낸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무엇보다 이제 원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지금 그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요.
지금 기존 원전의 한 3분의 1 내지는 5분의 1 이렇게 그 보다 작은 그런 원전 짓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2030년 정도에 상용화 될 거라고 보면서 이 원전 도입을 강력히 이제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전을 도입하면 대기업들한테 뭐 좋은 점이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고 뭐 수출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원전을 만들거나 아니면 만드는 기술 자체를 수출할 수도 있으니 네네. 이 기조가 유지되는 걸 원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건 탄소 저감에 원전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지금 네. L사이즈 건립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 양념 빼고 순수하게 환경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는 게 저 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게 도움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하지 않는 거고 사실은 결론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어때요? 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뭐 아무래도 원전의 폐연료 처리 비용까지 하면은 그다지 이렇게 경제성이 있는 그런 이제 발전 시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핵연료를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태우면 이 출력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 태울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무엇보다 이제 안전 문제가 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로는 이제 대체 에너지로서는 이제 그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형 모듈 원전도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기술이 이제 2030년까지 상용화 될 거라는 전망은 뭐 이런 평가들 하던데 이제 막 그 걸음마를 뗀 아이가 이 우사인 볼트를 뛰어넘는 단거리 그 세계 신기록 수립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하고 같은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기술 수준이 이게 네. 상용화를 얘기하기 좀 이르다는 어림없는 얘기군요. 수준이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고, 그다음에 게다가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그 기존 원전을 네. 3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작게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서 그 단가가 나왔던 건데 이거 더 줄였으니까는 단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별로 없다는 거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걸 도입을 하려다가 경제성이 없어서 폐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사실 100년 대계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고요. 네. 우리가 기름차 사용하기 전에 원래 전기차가 먼저 발명됐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네. 에너지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 향후 100년을 가를 이슈거든요. 이거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저희도 공부 많이 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갈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어떻습니까? 네, 아침에 출발했을 때에 비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플러스 0.8%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게 국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골판지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돌입에 따른 택배 수요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택배용 골판지 수요 증가가 이들 업체들에게 호재를 작용하면서 주가가 다 같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녹용 선물 받으실 분 불러드릴게요. 0675님, 6897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책 받으실 분 3412님, 아유 자주 보던 번호네요. 반갑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저희 경제발전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 통해서 혹시 놓쳤다 하는 분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요. 우리가 참 논쟁적인 이슈도 많고 고민도 많은 시점인데 지금 가장 주력해야 될 건 무엇보다 방역이겠죠. 우리 2주만 꾹 참고요. 가을에는 고향에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날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모두들 조심해서 오늘은 일찍 퇴근들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발전!